자, 안녕하세요. 오늘 인권 그 길을 묻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그 우울감 극복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 계신 분하고 얼굴을 마주 뵙고 하니까 확실히 현장감이 살아있고 교육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 대면하고 또 비대면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하게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 인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인권 하면은 굉장히 높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주제로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인권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옆에 분한테서 욕을 갖다가 하거나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나쁘죠. 남을 욕을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사람을 너 무시하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반말하는 문제도 바로 인권에 대한 사람을 무시, 차별, 조롱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것이 바로 인권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인권의 더 다른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생존에 대한 권리, 직업에 대한 권리, 노동에 대한 권리를 누가 제3자로부터 침해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서 매일 어제도 나왔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거 있잖아요. 야, 물 좀 떠와라. 너 대가리가 이래갖고 되겠어? 그래서 밥을 처먹냐? 이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몸매가 좋은데 야, 한번 만져볼까? 야, 너 그래갖고 시집 가겠니?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은 기분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할 때는 인권에 대한 문제지만은 또 한편으로 본다면 나는 직장에 와서 행복하려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를 저렇게 하지? 이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을 갖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앉아서 인권 교육을 할까요? 이것은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권리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희생과 눈물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데모하러 많은 사람이 나가죠. 그리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같이 옆에서 막 응원해. 다섯치고 인권을 존중하라. 그러면 같이 존중하라. 다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할 것 같으면서도 사람과 사람은 서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알지 못해 차별받는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세상을 갖다 걸어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표현하게 말한다면 여기 복지관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옛날에 내가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 저 한 번은 교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옛날에 교장 선생했는데 말이야. 당신 말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다른 사람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람은 나름대로의 좋은 기억도 있고 좋은 직책도 있고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똑같은 복지관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걸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 자랑합니다. 우리 자식은 뭐하고 막 하고 어이 당신 자식 뭐야? 이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인권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적 희롱인 말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시하는 것, 또 그다음 못생겼던 외모를 비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이런 교육을 하는 목적입니다. 혹시 여기 이분 아시는 분 있나요? 우리 집 사위 친구인가?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없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잘 모르는데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아나요? 사람의 목을 조르고 있었죠. 보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5월 달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위패 3만 원을 갖다가 위조 지폐를 했다고 경찰과 130km 넘는 사람이 우리 흑인의 목을 누르고 흑인이 그렇게 이 목 좀 풀어달라, 숨을 내끼겠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낄낄대고 웃었고 이 경찰관을 계속 누르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 흑인은 이러한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눈이 감기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잦아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됐어요? CNN을 통해서 전 세계로 방영이 돼갖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런 이게 뭐죠? 항의 표시죠. 인종차별에 대하여 항의 표시가 됩니다. 목을 눌렀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계인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잘못했다고 항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집에 가면 거의 다 아파트 사시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어요. 언제 그러죠? 작년에 입주민 관련해서 따귀 때리고 폭행했고 사망한 사건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죠? 여기에는 우리의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봤을 때 어땠을까요? 또 이뿐이 아니죠. 매일 한 이틀에 한 번씩 나오죠. 경비원님들 담배 사와라. 담배를 안 사고 다른 걸 사오니까 다른 거 뺏고 다른 거 사와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도망을 가니까 몽댕이를 쫓아와서 폭행을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래. 저게 사람이냐? 사람의 팔을 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래서 결국 구속을 시켰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인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학문적으로 보면 여러분이나 저다 오죠. 야, 나도 사람이야. 이런 말 옆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제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법을 갖추고 법이기 이전에 사람으로 옛날서부터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시대 아니면 그때부터 법이기 전에도 사람을 존중받고 아끼고 아껴주고 이러한 세상을 살아오지 않았니?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보면 불가침이다 그래요. 침해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침이다라는 뜻이에요. 불가침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개인으로부터의 상대죠. 요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욕설하고 폭행하고 네가 뭔데 왜 나를 갖다 그래? 네가 왜 나한테 왕따를 시켜 욕설을 하는 거? 이게 개인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나 조직과 아니면 어때요? 집단에서 그러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따져요. 여자 한 명인데 남자들이 막 비웃음하고 이런 경우. 이것도 어떻게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군대 가서도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 많이 나타나죠. 얼마 전에도 우리 군대 그 공군 이중사 사건 같은 경우 전부 다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마디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언론되니까 지금 다 그냥 모가지 치고 있잖아요. 그 전에 했어야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불가침을 갖다 침해한 범죄고요. 국가로부터의 관계도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한 번씩 보시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작년에 화성 8차 사건에 보면은 그 소아마비를 갖다가 23년 동안이나 어떻게 했죠? 구속을 수감을 시켰어요. 살인자라고. 잘못된 수사, 고문, 폭행, 협박, 허위 증거로 판사가 그걸 그대로 인정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화성 8차 사건에 범인이 검거되고 나서 그 사람이 20몇 년간의 그 젊음을 다 포기했어요. 보상받을 길이 없잖아요. 국가의 잘못된 폭력에 의해서. 그래갖고 결국 몇십억의 재산을 줬지만 흘러간 세월은 보상을 못 받는 거죠. 이게 불가침, 고의의 국가가 우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보편적인 권리. 여기는 나이들이 다 다르지잖아요. 여성과 남성이 다르세요. 또 뿐만 아니라 젊은 애들, 나이 든 사람도 다르죠. 어린애가 있고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편적인 권리, 누구나 똑같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든 또는 외국에 가든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없든 저 사람이 지위가 있든 없든 우리는 똑같이 권리를 같이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편적 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A는 B에게 C를 근거로 D를 주자. 이거 참 어려운 말 같아요. 조금 풀어 얘기하자면 A라는 것은 나예요. 여기 계신 분이 나는 누구에게? 나는
국가나 상대방에게 씨를 근거로 내가 기본 권리가 있는데 이거로 침해를 당했어요. 그걸 권고로 해서 D를 주장, 그 권리 보장을 달라. 돈을 주든가 원상 회복을 시켜주든가 이걸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내가 이제 옆에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교통사고를 냈어요.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해야 될 거예요.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고의일 때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과실일 경우 어때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에 급반한 것을 나는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은 나의 권리란 뜻이에요. 내가 침해를 받은 권리만큼 집을 이사가게 못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잘못된 거죠.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혹시 음주운전 아시죠? 음주운전은 경찰관들이 이렇게 그 길을 막고 하게 돼요. 큰 뜻으로 보게 된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해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두 번째로는 뭐죠? 예방하기 위해서,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에요. 국가기관 아닙니까? 음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주 측정을 할 때 선생님, 경례를 붙이고 나서 선생님을 음주 측정 관련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5조 3에 의해서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입속에 남아있는 혈중 알코올 잔류량을 없애고 난 다음에 측정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권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 동시에 만약에 그 방어권에서 내가 못하겠다 라고 난다면 어떻게 이거 공무집행 방해가 돼갖고 어떻게 되죠? 음주 측정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받는 게 바로 이런 권리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용을 갖다 보면은 A는 B에게 C를 근거로 D를 주장하는 권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서 인권을 말했는데 그럼 기본권이란 말을 또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기본 권리. 기본권이란 것은 뭐냐면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한 나라의 법체계로 들어와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 기본 권리다라고 얘기해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또는 사회권, 그 다음 청구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5가지로.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냐면 얘기하듯 야, 발 달린 짐승이 어딜 못 가냐? 이런 얘기 들으셨죠? 이게 뭐냐면 바로 뭐냐? 내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다. 내가 부산에 살든 서대문 살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아니 꼭 너도 공무원 하면 될 거 아니야? 한번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공무 단임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정권의 하나가 되고 요즘에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거권, 우리가 가지고 기본적인 권리라는 뜻을 갖다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요즘 보면 니네 아파트가 누구 아파트도 가다 보면 우리 이거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막 그러잖아요. 표현의 자유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 자기가 아파트 질 때 15층 질 때 다른 사람은 고통스러웠던 건 모르지만 자기 앞에 60층 아파트가 들어오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의 환경권, 일조권을 침해한다. 물러가라. 구청장은 각성하라. 막 그렇게 하죠. 이걸 우리는 사회권이다 그래요. 우리 일주일 전에도 우리가 방송 봤지만 우리 주변 학교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 그럼 막 들고 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우리 주변에 뭐냐면 쓰레기 하차장 소각장이 들어와봐요. 장례식장이 들어와봐요. 아주 난리가 나요. 자기 권리 표현할 수 있는 집회 자유의 권리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어떡하죠? 그걸로 인해서 내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환경권이 침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인권과 기본권은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인권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권리로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까 프랑스라는 아주 민주주의가 끝난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반면 기본권이라는 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각 나라의 헌법이란 게 나타났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있죠. 헌법 속에 나타난 자유와 권리에
기본적인 이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인권과 기본권을 얘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에는 재판할 때 뭐 인권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기본권 침해다라고만 나와요. 이 뜻은 뭐냐면 기본권이라면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바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란 말 속에는 왠지 가슴이 뜨거워요. 여기서는 잘 느끼지 못하시지만은 여기 조금 나오면 광화문 광장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인권을 보호하라! 막 소리치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서 가려. 인권이란 말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인간에 관해서 사람에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본권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 냄새가 나고 사람 냄새가 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왠지 조금 아쉽다라는 점이 있고요. 근데 인권과 기본권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꼭 이해해서 인권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고 언제 인권을 쓰고 언제 기본권을 쓸까요? 혹시 그 대한항공 그 땅콩 해안 사건 다 알고 계시죠? 몇 년 전에 그냥 그 땅콩 무릎을 꿇리고 말 땅콩 이게 뭐냐 집어던지고 뭐 그 이후에도 많이 있었지만 제일 알기 쉬운 걸 말씀드릴 때 사람을 무릎을 꿇리고 외국인들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고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이고 어쩌저러 사람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사람 알길 뭐냐? 저게 사람이냐? 사람의 털을 써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사람에 대하여 폭언, 폭행, 가혹행위, 협박 할 때는 인권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의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노동짬뽕이라고 있죠. 사람이 자꾸 죽어나간 거 방송에서 보셨죠. 안전조치 잘못됐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한다. 뭐 그렇게 할 때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 들어보셨죠? 노동상권 보장하라 해갖고 철탑에 올라가고 우리의 권리를 갖다 보장하라고. 이럴 때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또 기억나는 것 중에 농산물을 갖다가 그냥 외국에서 들어오니까 농사들이 어때요? 트랙터를 몰고 와서 막 집단으로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뺏어갔다. 침해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가 대기업에서 택시회사에 들어왔을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타다 택시 들어오니까 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너희들이 입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타다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회사 같은 경우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조그만 기업체는 결국 좀 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문제가 뭐 논란이 되고 또 있지만은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데서 나보다 큰 공룡 같은 기업이 들어온다면 거기 이미 들어와 있던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존의 가치가 떨어지고 생존의 가치가 떨어지면 누구한테? 법대로 하면 되지만은 법은 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환기시켜서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게 그게 바로 나의 권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경우 지하철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아침 6시부터 나가면요. 경비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택배도 안 되고 한번 택배한테 물어보니까 1,000원, 2,000원이에요. 지하철 공짜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자녀 가족이라든가 이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거 생활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시게 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뭐의 문제죠? 생존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누가 자식들이 넉넉해서 도와줄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바깥에 나가서 내가 내버려 하기 위해서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언제요? 역 앞에 서 있는 저 여기 3월달이면 이건 언제? 8월 7일 언제죠? 지금으로부터 4일 전이죠. 8월 7일이면 8월 7일이잖아요. 20일 8월 7일. 방송에 나온 거예요. 요즘엔 또 어떻게 하냐면은 하도 택배가 많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커피 배달이 있어요. 비대면 오늘도 보니까 제가 2,300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할아버지가 이 커피 배달 하나 갔다 오게 500원, 1,000원을 주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배달하는 사람도 그렇죠. 걷지도 잘 못한 노인네들이 한 푼 버시겠다고 옵니다.
내내 상대방이 받았다고 그러면 저걸 찍거든요. 받았다고. 여기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생존에 대한 문제가 우리를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안타깝게 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또 폐지 죽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아침 6시부터 해서 결국 받았다는 것이 어제 방송 보니까 2만 원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어떠한 인권 문제, 사회, 복지의 문제, 또 이런 권리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안타까운 노인학대 문제도 나타나 인권에 대한 문제죠 또. 부모한테 그 상속 재산을 주니까 아버지를 갖다 모른 채 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하고 재산을 갖다 환수한 조치가 오죽하면은 이런 지경에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때요? 아들한테 재산들을 물려주고 나니까 엄마를 갖다가 말이지 내쫓고 말이지 부인하고 자기 새끼하고 사겠다고 이런 폐륜에 대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 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르신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세상, 내가 살면 뭐하냐?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지 않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막.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우울감. 또 우울감이란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흔한 정신증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사별이라든가 또 은퇴라든가 또는 곤란, 사회적 곤란. 그리고 정신사회적으로 보면 자식은 자식대로 핵 빠져가 살고 있죠. 우리대로 기초생활 능력이 없고. 지금까지 보시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잘 못 살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 중심 세력이었어요. 이제 키워놓고 공부시키고 우리는 노령 준비 잘 안 됐더니만 자식들이 어때요? 살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죠. 물론 그들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각종 질환에 또 시달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울증이 많이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 변화도 있지만 불안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증세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노인 우울증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보면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그걸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복하고 부유한다면 이게 필요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우울증이 되는 원인은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대충 본다면 외로움할 때 있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내 가족도 없어. 형제도 다 떠났어. 야, 어저께 그저께까지 이렇게 전화 통화하던 그 영감이 죽었어. 그 할머니 돌아가셨대. 어머, 세상에. 이런 능력의 감소가 있어요. 또 생물학적으로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뭐가 있죠? 질병이 있죠. 당뇨가 있죠. 고혈압이 있죠. 아,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 어떻습니까? 한 군데라도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귀가 안 좋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등등 많죠. 이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뭐 이유 없이 아파요. 뭐 무릎이 많이 아파요. 아침만 이러면 머리가 깨. 이런 것들은 이제 생물학적으로죠. 또 심리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이라든가. 요즘에 또 반려동물 키우다 개 장례식장도 있더라고요. 이게 장례식장 또 며칠 또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제 의지할 데가 없네. 또 그런가 하면 뭐 이유 없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우울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갖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노년기를 보면은 활동성이 약해지고 또 의욕도 저하시키고 그러다 보니 밥맛이 좋을 리가 없죠. 아닌 말을 너나 나는 야, 배운 일이 있어야 무슨 밥을 먹고 말지. 너 무슨 좋은 일 있다고 밥을 갖다 하고 같이 처먹냐? 이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65세 이상 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가 이런 우울증이 나타난대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신건강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막 하시고 또 나름대로 그런데 빠지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듣다 보면 제 얘기에 거짓말 안 보태고 이게 교육 끝나고 나가시잖아요. 80%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교육 있으면 또 와야죠. 제가 자꾸 듣다 보면은 좋은 얘기만 걸러두고 오늘 얘기 중에 하나는 귀에 남아요. 두세 가지는. 그대로 행동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노인 우울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화면을 통해서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통계를 볼까요? 우울증과 관련해서 있던 것 중에서 이제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학대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먼저 배우자의 학대도 있지만 가족 간의 학대도 많이 일어나죠. 이 통계적으로 본다면 매년 이 우울증과 관련해서 학대 관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이 정서적인 문제, 마음 쪽으로 보다 보면 그 통계가 굉장히 우울감이 온다는 거예요. 기분이 많이 짠하죠. 그리고 내가 왜 살지? 야, 내가 이렇게 살았나?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게 오면서 남는 것은 노인에 대한 어떤 빈곤감, 정신적인 공허감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누구한테 또 말을 못해요. 나이가 들수록 뭐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때요? 자식 욕하는 거 되다 보니까는 노인들이 절대 얘기를 안 해요. 혼자 삭히고 맞아요. 이러고 말지. 이러다 보니까 괴롭죠. 때로는 이 생각, 저 생각하니까 불안증, 불만. 이러다 보니까 어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잠이 안 오니까 뭐 먹으면 소화가 되겠어요? 이만큼밖에 안 먹어. 먹는 게 부실하니 어떻게 해요? 몸이 또 아플 수밖에. 이런 현상이 이렇게 자꾸 돌아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우리는 이거는 마음의 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감기 이렇게 들렸다고 하죠. 아, 요즘은 말 수도 없어? 행동도 그렇고 어디 아픈 데 있어? 주변에 물어보잖아요. 평소 닮지 않잖아요. 저 활달한 사람이 왜 그렇지?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자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2019년도 같은 경우가 되면 한 해 80만 명 정도가 우울증 관련해서 진료를 받았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약 한 60%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60대 이하를 갖다 이해하고 있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60대가 17%, 70대가 15%, 80대도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최소 4명 정도가 이런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면은 복지관에 잘 나오던 분이 아니 그분이 요즘 안 보이네. 어디 갔나? 그럼 어디가 있어요? 요양원에 가 있어요. 이 우울증이 깊어지면 치매로 이어지거든요. 또 한참 있다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분 돌아가셨대? 아니 그래? 한 며칠 전만 해도 말이야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게 됐어? 그럼 나중에 뒷말이죠. 뭐 우울증이 깊었대나? 아, 왜 겉으로는 멀쩡한데? 듣잖아요. 근데 사실적으로 그렇거든요. 말을 못해요. 자식이 있는데 보면 자식 욕을 할까봐 말도 못하고 뻥 말다가 그냥 자기 혼자서 견디고 그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음의 감기에 관련해서 있는데 이게 사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노인성 우울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인성 우울증세가 첫 번째 보면은 슬픔, 저조, 마음의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이쪽 오전에 좀 심하고 오후에 아무래도 좀 낮아진다는 그 통계가 있어요. 뭐냐면 오후에는 활동을 하게 되지만 오후에는 아무도 우리가 만나는 일이 있고 또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이 좀 많이 저하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즐거움, 슬픔 또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그래. 야, 세상 뭐 즐거운 일이 있냐? 내가 즐거워야지 남이 즐거운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거죠. 흥미와 부담도 따라서 그래요. 움직이고 싶은데 내 마음이 가야죠. 드라마에서 좋은 걸 보고 음악을 들어도 조금 위안이 되지만은 코미디 프로 같은 데 보더라도 좋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증세 보면 잠들기가 쉽지가 않다. 혹시 잔다 하더라도 자주 깨요. 또 그런가 하면 왠지 괜히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혹시 집에 뭐 예민하죠. 뭐가 바스락되면 이게 무슨 일? 뭔 일 안 나? 라게 되고 이런 것들 심해지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흐른다는 거죠. 또 반대로 아주 드물지만은 계속 며칠째 잠만 잔다고 그래요. 그 몸의 신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땐 빨리 병원이라든가 주변에 알려봐야죠. 누구를 부르고. 그 다음에 식욕 문제도 그러죠. 먹는 걸 많이 먹거나 또 적게 먹거나 이런 것들 평상시와 다르게
또 체중의 감소 문제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노인성이기 때문에 성적 욕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잘 다니잖아요. 근데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가라앉았거나 또는 어떤 일상에 의욕이 없거나 만사가 귀찮거나 이럴 때는 한번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아는 거와 모르는 거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또 옆에서 본인만 오늘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말씀을 꼭 주셔야 돼요. 어머머, 혹시 우울증 온 거 아니야? 그럼 병원 한번 가봐. 그냥 있는 거고 엄청나게 달라. 초기에 잡으면 가능하지만 시기가 깊어지면 치료비도 많이 들고 또 어떤 그 질병에서 낫기도 쉽지 않아요. 이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됐고요. 노인성 우울증의 세 번째 중에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죠. 내가 여기 뒤에 살아오면서 그런 거야. 야, 내가 여태까지 헛살았구나. 응? 이래갖고 내 살면 뭐하나? 나 여태가 뭔 말이야. 주변에 아무도 없고 왜 나를 무시하지? 나가 크게 변함상가야. 이렇게 생각 들거나 피해 망상증이라도 오지도 않는 걸 마치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나보다 더 그렇지 않은데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고 인간도 아니야. 이런 것들이 그러는 거죠. 드물지만은 이제 보면은 집중력이 또 저하되는 경우 있다 그래요. 아니 지금 보면은 내가 뭘 읽었지? 읽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오늘 내가 우리 종합복지관에 갔는데 누굴 만났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능이 많이 변화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늙음에 따라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갖고 이래서 뭐지? 나는 어떻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면 나만 힘들다는 거죠. 봉사활동, 사회활동 참여하는 것도 좋고요. 우울할 때는 병원 치료 상담 받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과 우울감이 뭐가 다른가를 갖다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중에서도 우울증과 우울감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런 거는 우울이고 이런 건 우울감인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울감이라는 것은 재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느끼는 거죠. 감자 아니에요. 감자. 내가 느끼는 게 그래 재미가 없어. 또 예를 들어 꽃을 참 매일 갖고 왔어요. 동물을 이뻐했어요. 누구 만나면 복대관에서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서부터 싫어진 거예요. 사람이 싫어진 거예요.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우리가 좀 더 멀어지고 흥미를 잃고 있는 것이 우울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환경을 바꾸거나 또는 또 개인적으로 야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빨리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변화를 줘라. 이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울 증세는 뭐냐 하면은 몸이죠. 몸. 어떤 증세가 왔어요. 음악을 듣거나 우울감으로 듣지 않을 경우 그렇지만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아우 이제 몸이 힘들어요. 예전과 달라요. 해도 또 어떻게 해요?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든다면 우리는 우울증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갖다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의 그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를 돌아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평상시에 아까 맨 처음에 운동하셨죠? 운동도 막 하도 운동도 하고 고개도 돌리고 막 오늘은 제가 이 손운동만 가르쳐 드렸지만은 다른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 우울증 같다 보면 이제 치매, 또 총력저하, 희망 없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 보시고요. 수면 중에서도 이제 생체 리듬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 내가 너무 많이 잠을 자는 거 아닐까? 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냐면 잠이 없어지는 건 낮아요. 옛날 그래서 보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또 이러면 아이고 요즘 이렇게 잠이 없어지지? 내가 늙었나 봐. 이런 말 한 번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생체 리듬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오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잠이 없다 그러면 좀 운동을 좀 하고 요즘 게이트볼도 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탁구도 많이 치시고 우리 복지관에서 그렇게 활동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매와 우울증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우울증이 이제 그 가성치매다 이런 것이 온다 보면 마음의 병이 깊어가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혹시 치매가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치매와 우울증 그러니까 그 건망증이라고 그러죠. 이걸 한번 봐요. 이거는 여기 계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저도 어디 가면 휴대폰을 들고서 야 내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휴대폰 좀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찾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손에다가 자동차 키를 들고서 야 지금 자동차 키가 어디 갔지? 저 그런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뭐 일이 분주하거나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건망증 같은 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근데 누군가가 힌트를 줘요. 너 지금 이런 건 뭐야? 그때 생각이 나면 이건 일시적 건망증이지만 치매 자체는 알려져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뇌 이상, 우리 뭐 안에 뭐 의학적으로 보면 뇌 뭐 하나의 그 세포가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분되는데 우리 건망증이 심해지면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수록 자꾸 움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건망증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보면은 이봐 강사 양반 내가 알려줄게 그러죠. 뭘 해? 그러니까 고스톱 치면 된다는 거예요. 고스톱도 말로만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100원짜리 갖다 놓고 10원짜리 갖다 놓고 돈을 주고 받고 하면 그건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그렇게 말씀드려요. 고스톱 치라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3일 전에 코로나 관련해서 한 그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고 그 어르신하고 앉아서 고스톱 치는 화면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느꼈을 겁니다. 아, 어떤 사람은 간호사가 할 일이 없어서 저걸 하느냐?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무도 오지 않는 치매, 끼가 있어 보이는 그런 노인한테 외롭고 힘든 그런 분한테 같이 말벗이라도 대주고 놀이를 해주는 거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치료의 과정일 수도 있고 또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는 그래요. 돌아보면 되지만은 누군가가 말벗이 있고 얘기할 때는 다른 거죠. 머릿속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우울할 때 누군가가 먹을 걸 나눠준다든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까운 분 한둘 있잖아요. 복도간에 오더라도. 근데 유별나게 말수가 없는 분이 있어요. 말수가 없는 분은 성격상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가줄 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보면 여사님 또는 뭐 어르신 이름을 알면 불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비슷하면 이름을 불러주는 게 가장 좋아요. 김정분 씨 참 기분 좋아요. 홍창수 씨 그러면 어우 좋죠. 이름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잊어먹고 살잖아요. 누구 엄마로 누구 할머니로. 그러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울증과 자살과의 상관관계를 갖다 보면 정상일 때, 내가 정상일 때는 이 프로테지가 굉장히 약해요. 20% 정도. 근데 약간 우울감이 있을 때는 뭔가 먼 산을 바라보고 막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멀쩡하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 들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 다 키워놓고 나니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먼 산 바라보다가 그냥 갑자기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좋을 때 우리 돈 벌어서 자식 키우고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 살자 그래요. 그래갖고 자연을 벗삼아서 하는 자연주택으로 많이 가지만은 있을 땐 좋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친구도 못 만나. 또 둘이 맨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어울려 살다 보면 그렇게 되면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쇼핑도 하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은데 내가 산골에 들어와서 이게 뭔가 하고 이런 경향도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도 약간의 우울 때 48%,
그 중증에. 그럴 때 옆에 있는 배우자라든가 이웃이 같이 놀아야 되는데, 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 너무 유별나게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때요? 점점 말할 대상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어떡하죠? 그 마음속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거든. 이러면 자살의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이것이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아이를 키울 때 보면은 어떤 교육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데서는 그런데 맨날 아빠 엄마는 들어와서 일하다 보니까 바빠. 야, 공부 좀 해봐. 너, 누구 집 애들은 말이야. 다 학생도 되고 공부도 잘해. 너 뭐 맨날 PC만 하고 말이야. 핸드폰만 보고. 그럼 아이도 할 말이 있죠. 누구 아버지는 돈도 잘 벌어오는데. 이렇게 나가죠. 그럼 뭐가 나가 있어요? 욕설 나고 매가 하는 거죠. 그 매가 튕겨나가요. 그렇지만은 얘기를 잘 들어. 여보 힘들었지? 오늘 고마워. 이렇게 애써줄 때 어때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와 내가 어때요? 같이 간다는 이런 의식이 우리한테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가정이 화목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죠. 운동도 하고 또 친구도 만나고 목표도 세우고 가까운 동산에 아우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프면 동네 공원을 돌면 되죠. 그리고 구경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오락부도 막 음악 프로 같은 데 들으면 휴대폰 하실 줄 알죠? 자, 휴대폰 잘 아시죠? 그 휴대폰을 이렇게 타고 음악을 들으셔도 좋아요. 요즘엔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통 사물놀이 같은 것도 보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시면은, 우리가 보면 서대문도 가면 국민센터가 있어요. 각 구마다 있으니까. 근데 보면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보면은, 이제 사물놀이 하는 데도 있고, 전통 장구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래 배우는 데도 있고, 사교춤 댄스도 있고, 어느 날 이제 좀 잠잠해질 때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런 것이 아니라 병원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있는 걸 다 부끄러운 게 없으니까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의사들이 그래요. 병원에 가면 제가 의사예요. 오잖아요. 먼저 뭘 묻겠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의사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아파서 왔어요. 마음이 왜 아프신데요? 그렇게 문진이 하는 거 이걸 갖다. 그러면은 그래요. 최근에 어떤 큰 상처를 받은 게 있나요? 뭐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정신과에서. 그러듯이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하듯이 서로 간에 우리 교육에 오신 분들끼리라도 복지관에 나오신 분들끼리라도 이런 대화의 코드를 맞춰보시면 좋겠다라고 보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나래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5명 중 1명이 고독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외롭게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걱정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혼자 계시다 보면 우울증 증세가 오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 중에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노인 우울증 환자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 우울증 환자 중에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딱히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건강보험 결과나 이런 데서 나올 때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분들의 한 22.2% 정도까지도 우울증으로 지금 치료받고 계시다라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의욕이 없고 슬픔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서도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노인 우울증을 겪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주로 처지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르신분들은 사실은 그런 감정적인 표현에 익숙치 않으신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머리가 아프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어지럽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이런 일반적으로 어르신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화병 증상 같은 그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내과나 이런 곳을 여러 군데 다녀보시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신경성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반복적으로 듣고 돌아다니시다가 그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로 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러움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화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무기력하고 또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와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우울증이 심하신 경우는 일시적으로 마치 굉장히 심한 치매인 것과 비슷하게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 치매가 아니냐, 치매 검진을 위해서 오셨다가 우울증으로 진단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실 수 있는데 좀 갑작스럽게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다거나 최근에 좀 우울한 증상들을 좀 보이시다가 이런 인지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알다시피 제가 설명한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취미 활동이 중요하다 하고 증상과 치료를 갖다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육체 활동과 머리 사용하는 부분을 같이 하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이 피곤하면 몸이 잠을 잘 자요. 근데 몸이 피로하고 정신이 생각이 많으면 뭐죠? 머리가 산란하고 정신이 어떻게 힘들어지는 거죠. 활동 방법도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같이 평소에 있는데 우리 같이 가자. 그 집에서 물하고 뭐 과일, 김밥 하나 싸고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또 활동 장소도 실내도 좋아요. 그저 실외가 좀 낫다고 그러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제 환경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 많은 데는 같은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요즘에 보면은 그 아침 같은 경우에 뭐 뚝방길이라든가 공원길에 보면 작은 운동기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된 운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탁구 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몸에 좋다. 스포츠 댄스 또는 노래 교실 나가서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좋고요. 이외에도 뭐 동호회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내가 정신건강이라든가 혼자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좀 낫죠. 그렇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릴 사람이 또 안 걸리느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우울감에 벗어나고 우울감에 벗어난다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노인 자살 예방 음악 활동을 갖다 많이 하고 있었던 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는 것으로 음악만 한 게 없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노인 자살 예방에도 바로 이 음악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김동훈 기자입니다. 에서부터 한국 대표 민요 아리랑까지 지휘자와 호흡을 맞춘 연주 속에 즐거움도 싹틉니다. 너무 좋아요.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년기 우울증과 자살 예방을 위해 중랑구 보건소에서 마련한 음악치료. 음악치료사와 함께 악기를 흔들고 노래하는 것은 물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꼭 이런 것만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게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다 보면은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병, 우울증, 우울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것은 종래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사람답게 인간답게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보면은 그 노인 두 분이서 재미있게 한 이야기인데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년기의 대표적 특징은 뭐냐면 사회적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야, 내가 이제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책임의 문제 이런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일거리가 없어지면 과연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자식들 키고 아니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우울감 속에 들어가다 보면 야 이게 뭐지? 아침에 잠자고 나면 허전하고 누군가가 연락도 없고 자식들도 바쁘다 그러지. 이러다 보니까는 질병도 생각 나오고 경제적도 나오고 사람도 문제 있고 또 가정적인 문제가 있다 보면 결국엔 뭐죠?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옛날 중에 거짓말하는 것 중에 아우 나 이제 밤에 오늘 자고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어 라는 말 옛날에 아주 노인들이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밤새 안녕했으면 좋겠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많이 살고 싶죠. 삶이 팍팍하고 힘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인 자살률이 이제는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령화 사회, 핵가족 문제, 산업화 사회,
또 인간적으로 소홀한 대우, 핵가족과 자녀와의 불화 문제, 또 부모에 대한 학대, 유기, 방임 이러다 보니까는 내가 살아서 짐되느니 차라리 나 혼자 살면 하지. 이런 경우도 있었죠. 몇 년 전에 필리핀에다가 부모를 데리고 가갖고 말이죠. 모시고 가놓고 살짝 부부만 도망갔어요. 국제적 미아가 됐다는 사실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나중에 이게 밝혀져 갖고 왔지만은 세상에 그런 천하의 못된 놈이 다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살 예방 백서를 본다면은, 이 자살률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10만 명당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죠? 그동안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려줘야 돼요.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65세 이상 자살 그 지수가 많이 죽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같이 함께 가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도 한번, 노인도 한번 잘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러한 화면 잠깐 볼까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조금 더 노인 복지를 위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좀 현실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 자살률을 한번 살펴보면 하루 평균 15,000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결국 30분마다 34분 한 명씩 자살한다라고 나와요. 또 우리가 60세 이상 노인 한 명도 자살로 이게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만만치 않다라는 점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왜 급증하는가? 제가 말씀을 아까도 약간 언급했지만은 우리의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있죠. 사회 구조, 문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어르신 세대의 그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좀 바꿔져. 물질 만능, 또 지상주의, 성취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가치관의 변화가 많이 있었어. 옛날에 보면은 우리 자식들이 5 이상은 대부분이었어요. 아마 여기 어르신들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한 명도 안 나는 세계 많이 가오죠. 이것을 보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상실됐다. 또 생명도 경지풍조도 많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물론 여기에 꼭 이런 것들만 우리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과도한 경쟁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막 직무 스트레스 받고. 또 우리 사회에서 강구할 수 없는 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은 핵가족화되는 거예요. 내 가족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혼 문제가 좀 굉장히 높잖아요. 뻑하면 이혼하고 비혼하면 살겠다. 그 다음에 결혼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또 가정이 붕괴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의지력도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건 해보겠다.
이런 것들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심적으로 보면 뭐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자살률이 일어나고 나 하나 죽으면 그다냐. 내한테 있을 때 없을 때 뭐 하겠어. 이런 의식이 우리가 정말 많이 팽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본다면 우리가 보면 생활 변화를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개인이나 심리적 요인 이런 걸 보고요. 또 사회 문화적인 생물학적 요인이 있지만은 사회 문화적인 요인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뭐 정서적인 것들 문제, 또 위기 게임에 대한 문제, 적응의 실패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쉽게 자살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자살에 이르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는 뭐가 나왔냐면 9시 뉴스에서 차 안에서 2달 전까지 그 아파트 경매에 처분당하고 차 안에서 생활했던 젊은 사람이 결국에는 사망자로 발생이 됩니다. 또 우리 이렇게 보면은 지방에서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갖다 먹고 내가 생명 마당했다든가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서 일어났던 많은 죽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노인의 자살 원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체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내가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서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내가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 하나 살면 뭐해. 자식들도 안 찾아오는데 이런 문제. 그리고 우리가 정서적인 문제 중에서 생활에 대한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많이 달려든 것이 아닌가. 또 이것들을 보면 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질병 문제도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아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적인 위험 요인을 여러 가지 살펴보시면 뭐 심리 사회적 교육, 인지 방식 기타도 보게 되면은 고독감과 상실감에 대해서 절망과 무기력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 충동적인 문제, 열등감 또 이해 보면은 옛날에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분노, 좌절 이런 것들도 막 있어요. 막 생각하면 화가 나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가 이럴 수 있어. 저게 장가가더니 완전히 나를 갖다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맨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줬더니만 나를 팽하는 이런 시대를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요즘엔 여자분들도 이 알코올 많이 의존도 되지만 남자분들은 알코올 무지하게 먹는 거예요. 술 먹고 뭐하는 말이야. 내가 이 살면 뭐래? 내가 나 하나 죽으면 끝이지. 이런 의식을 많이 갖고 와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있다 보니까는 위험 요인으로 돼가죠. 그래서 보면 이런 것이 3가지 정도 지속될 때 위험이 된다는 거죠. 첫째가 바로 구중력의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아까 증상 말씀드렸잖아요. 우울감이 있고 그것이 신체적인 리듬으로 왔을 때 우울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통증이 있을 때 그래요. 내가 보면 움직이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좀 몸이 좀 안 좋은 데가 당뇨가 있어갖고 다른 데가 좀 아파요. 근데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요.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3번째가 이제 경제적 어려움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뭐 고지서들이 많이 오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쓸 건 많은데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앞만 봐도. 결과적으로는 나 하나 세상 좀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다 많이 나타나죠. 과거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자살할 때는 돌봄이 없다는 거죠. 자식을 키워놓고 놔뒀지만 나가서 부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만 갖고 살아왔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다 빼가고 나서 안타까운 측면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좀 이런 문제를 관심을 좀 줘야 되는데 뭘 정권을 잡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시잘데없는 짓거리 한다고 많이 그러죠. 외국에 퍼주기 이전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이런 사회적 소외계층 약자들한테 우리가 이러한 힘을 베풀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 보호한 요구를 위해서 가족, 사회 환경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가족 관계가 가장 묻고 사회성의 문제,
또 우리 주변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그 사회 환경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사활동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교육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복지제도 확충과 또 자살 유해 환경을 갖다 조금 더 잘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강의를 마치면서 물론 여기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나 혼자 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상 왔던 이웃에 대한 관심, 복지관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같이 하고,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이 있고 성격상 어울리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까지 끌어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던 분은 잘 화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대를 많이 받았거나 또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일수록 남과의 교집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사랑과 관심이 정말로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사는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